자, 여러분 23강 유동부채 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선 부채는 여러분 미래에 갚아야 될 현재 의무죠. 그죠? 언젠가는 갚아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부채는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즉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또는 재무상태표일로부터 또는 결산일로부터 이렇게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를 우리가 유동부채라고 하고요.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지는데 이번 시간에서는 유동부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게 되면 외상매출금이라고 배웠었죠.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약소거금을 받으면 받으러움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채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상거래와 관련된 겁니다. 자,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비품이나 차량을 갖다가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미수금이죠. 자,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면 단기대여금이죠. 자, 계약금으로 돈을 미리 줬어요. 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받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면 선급금이죠. 자, 돈이 나갔는데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가지급금이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전부 다 채권입니다. 그럼 이제 채권이라는 건 자산인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공부할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나는 외상 매출금이죠. 그럼 상대방은 상품을 외상으로 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상품을 판매하고 약소금을 받으면 받으러옴으로 기록을 하죠.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상품을 외상으로 산 거잖아요. 그죠? 상품을 외상으로 사고 어음을 발행한 거니까 지급어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요 둘을 합쳐서 우리가 매입채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품을 외상으로 갖다 팔았다? 그럼 미수금이죠. 그럼 비품을 외상으로 사면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선 대여금이에요. 돈을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차입금이죠. 이해되시죠? 자, 계약금을 미리 줬어요. 상품을 받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주면 선급금이죠. 물건을 보내주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이 되는 거예요. 가지급금이 있으면 또 반대로 자, 돈이 나갔는데 내용이 확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수금, 돈이 들어왔는데 내용이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이런 채권 개정 과목들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씩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매입 채무입니다. 자, 매입 채무라는 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을 합쳐서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외부에 보고할 때는 매입 채무라고 해서 통합 계정으로 보고를 하지만 우리가 세부적인 분계를 할 때는 외상 매입금은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은 지급어음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외상 매입금은 우리가 상기업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제조기업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서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자, 이거는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주된 사업 목적,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죠. 자, 이렇게 매입 채무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시면 10월 5일 날 제조업에서 원재료 60만 원을 외상으로 구매하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겠죠. 11월 2일 날 위 외상 매입금 중에 40만 원을 당사가 발행한 당자수표로 지급했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 회사가 당자수표를 발행해서 준 거니까
외상 매입금 부채를 갚았잖아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자, 요런 패턴으로 외상 매입금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지급어음이에요. 자, 여러분 지급어음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물건을 팔고 구매자는 판매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당장 없으니까 이때 어음을 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중간에 누가 있는 거냐면 중간에는 은행이 있는 거예요. 은행이. 그럼 물건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은 이 판매자는 이 어음의 채권자가 되는 거죠. 어음을 발행해서 준 구매자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음을 받은 채권자는 만기가 되면 은행에다가 어음을 제시하고 대금을 회수해 오면 되는 거죠. 구매자는 어음 대금을 그 전에 갚아야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어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으면 권리니까 당연히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갚아야 될 부채니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여기 사례를 보시죠. 10월 7일 날 제조업에서 원재료 900만 원을 외상으로 구매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약속을 발행하였다. 자, 그러면 이 구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줬으니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겠죠. 자, 이 지급어음이 만기가 돼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자,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겠죠. 이 기본적인 회계처리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여러분. 미지급금이에요. 자, 미지급금은 매입 채무와 다르게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예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외상으로 구입한다든지 비품이나 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그 갚아야 될 돈, 그게 바로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외상 매입금을 씁니다. 차량을 만약에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때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해놨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해놔야지 상거래와 관련된 주 매입 채무가 얼마고 그 밖에 채무가 미지급금이나 이런 차입금 채무가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외상 매입금, 자동차를 구입해도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해놓으면 영업활동과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을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영업활동이냐 영업활동이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의사항이 뭐냐 하면 자, 기기장치를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럼 여러분 대변에 지급어음이라고 하나요? 지급어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는 어음을 발행했다 할지라도 뭘로 한다? 그렇죠. 미지급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례를 보실까요? 2월 1일 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170만 원의 외상으로 구입했다. 자, 컴퓨터. 업무에 쓰는 컴퓨터 뭐예요? 비품이라는 자산이죠. 자, 외상으로 구입했어요, 여러분. 그럼 외상 매입금인가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때 뭘 쓴다? 그렇죠. 미지급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자, 요 어음을 자, 외상으로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럼 지급어음 하시면 안 되고 어음 발행했다 하더라도 미지급금을 쓰시는 거예요. 이 발행한 어음 대금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고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뭐가 나간다? 그렇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거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네요. 자, 단기 차입금은 차입한 건데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즉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차입금을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장기 차입금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거죠.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분계 패턴을 볼게요. 자, 2월 1일 사업 운영자금으로 은행에서 6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600만 원의 자금을 현금으로 차입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당연히 증가하고 6개월 있다가 갚아야 되니까 장기 차입금이에요? 아니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8월 1일 날 위차입한 자금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상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차입금을 상환할 때는 또 이자도 같이 지급이 되니까 보편적으로 이자 20만 원을 또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그럼 부채를 갚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차변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했겠죠. 자, 그런데 요 차입금 원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또 이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별도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고 요건 뭘로 처리한다? 그렇죠.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조금 주의하실 거. 자, 우리가 일반적인 차입금 외에도 당좌 예금과 관련된 당좌 차월도 단기 차입금으로 구분한다고 배웠었죠? 자, 당좌 차월은 여러분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4월 5일 날 은행과 당좌 계약을 맺고 현금 100만 원을 넣어놨어요. 그럼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자, 그리고 4월 7일 날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150만 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했대요. 원래는 지금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5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할 수 없는 게 맞죠. 근데 우리 당좌예금 통장은 일반 보통 예금과 다르게 마이너스 통장처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도를 설정해서 자, 최대 70만 원까지 더 뺄 수 있게 해놨대요. 그러면 100만 원밖에 없지만 70만 원 또 당좌 차월 계약을 맺어놨으니까 최대 지금 170만 원을 뺐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자 150만 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줬다 그러면 150만 원이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우선 당좌예금 100만 원 있던 거 빠져나가고 나머지 마이너스 난 금액은 당좌 차월이죠. 당좌 차월은 우리 뭘로 처리한다?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실무에서는 여러분 이때 그냥 당좌예금으로 150만 원 했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 단기 차입금으로 재분류도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이에요, 여러분. 선수금. 자, 선수금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수령한 경우를 말해요. 그러면 돈을 미리 받으면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 그때 매출로 선수금을 대체시켜 주는 겁니다. 자, 사례 보실까요? 4월 1일 날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미리 받은 계약금은 뭐죠, 여러분들? 선수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돌려줘야 될 당연히 부채겠죠. 돈 미리 받은 것만큼 물건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쵸? 자, 100만 원의 제품을 판매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좌 수표로 회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고 자, 그럼 여러분 이때 1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자, 우리가 미리 받았던 선수금을 제품 매출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거죠. 자, 요럴 때 쓰는 게 선수금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기본기를 익힌 다음에 또 다양한 기출문제 사례를 또 뒤에 해놨으니까 연습을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가수금이에요. 그럼 가수금은 수금이라는 게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요 가라는 게 거짓가, 임시가짜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실무하다가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통장에 보통예금이 들어왔는데 이 보통예금이 왜 들어왔는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땐 우선
가소금이라고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원인을 밝혀내면 그때 해당 계정으로 대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 사례 보시면 2월 5일 날 내용을 모르는 2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대요.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20, 내용을 아직 모르니까 선수금이 아니죠. 이건 가수금이죠. 가수금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돌려줘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임시적이긴 하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가수금은 부채 계정입니다. 자, 알고 봤더니 외상매출금이 들어왔던 걸로 밝혀졌대요. 그러면 요 가수금 없애주고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해당 계정으로 대체해주면 가수금은 자연스럽게 상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이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가 된 걸,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으로 회수가 된 걸로 처리가 되는 거죠. 요럴 때 쓰는 게 가수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금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금은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원천징수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면 참 편한데, 여러분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 월급을 다 안 줘요. 4대 보험이나 세금을 제외하고 줍니다. 그럼 4대 보험이나 세금을 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그걸 빼고 나머지를 직원한테 월급을 주고 회사가 갖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 날 4대 보험이나 세금을 관공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걸 무슨 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3월 25일 날 회사가 직원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세금 1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월급이 나간 거니까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으로 준 거는 8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금 자산이 감소했고 나머지 15만 원은 회사가 갖고 있다가 대신 낼 돈이니까 이때는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쓰는 겁니다. 자, 이 예수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 자산이 나갔겠죠. 이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의사항이 뭐냐면 월급을 줄 때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도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회사가. 근데 그 4대 보험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직원이 부담해야 될 전체 금액 중에 50%만 원천 징수를 하고요. 그 다음 달에 납부할 때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국가가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직원이 50%만 부담하고요. 이걸 납부할 때 나머지 50%를 회사가 또 부담을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료 회사가 부담해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고요. 국민연금을 회사가 부담해주는 부분은 세금과 원가라는 비용으로 구분해서 처리를 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셔야죠. 자, 3월 25일 회사가 직원 월급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3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죠. 자, 근데 현금 얼마만 줬다고요? 97만 원만 준 거죠? 그럼 3만 원만큼은 갖고 있다가 내야 될 예수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달 10일 날 예수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면서 3만 원을 포함해서 회사가 부담해주는 3만 원을 포함해서 6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겁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6만 원이 감소했고, 자, 이 중에 3만 원은 전달 급여 줄 때 우리가 뭘로 잡아놨어요? 그렇죠. 예수금을 잡아놨으니까 예수금을 상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3만 원 더 준 거는 뭐예요? 그렇죠. 회사가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죠. 이걸 회사 부담분이라고 아까 표현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패턴의 문제가 더 잘 나와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유동부채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제 자산에서 부채로 넘어왔기 때문에 또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서 분계 패턴을 연습해 주시면 또 뒤에 가서 기출문제 풀면서 또 반복 학습이 될 거니까요. 힘들 내시고 다음 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